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어젯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건물 그 육중한 문 뒤에서 내려진 결정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안도감보다는 서늘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의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과 10월에 이은 3회 연속 금리 인하라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파격적이고 과감한 행보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었던 그 지독하고 고통스러웠던 초긴축의 시대가 가고 이제 바야흐로 돈이 풀리는 완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축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현상의 껍데기가 아닌 그 속에 감추어진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보아야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며 보여준 표정은 승리자의 여유가 아니라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신중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아주 정제되고 계산된 언어로 시장에 들뜬 기대감을 차갑게 제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냉각시키지도 않는 이론상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중립금리의 범위 내에 안착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중립금리 발언이 갖는 무게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이것은 연준이 더 이상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급하게 금리를 내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며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는 일종의 균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파월은 지금부터는 경제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들어오는 데이터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면밀하게 지켜보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곧 지난 3개월 동안 숨가쁘게 이어져 온 금리 인하 행진이 이제 멈춰서거나 적어도 아주 오랫동안 휴지기에 들어갈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학적 용어로 매파적 인하라고 부릅니다. 행동 자체는 금리를 내리는 비둘기파적인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 배경에 깔린 논리와 향후 전망은 여전히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 즉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치를 담은 그래프는 이러한 분석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위원들은 2026년, 즉 내년에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정된 점도표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이 3.4%로 제시된 것입니다. 현재 금리가 3.50%에서 3.75% 사이임을 감안하면 내년 1년 12달 동안 금리 인하는 단 한 차례, 그것도 베이비 스텝인 0.25%포인트에 그칠 것이라는 예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국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튼튼하다는 방증입니다. 고용시장은 둔화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인들의 소비 여력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더 내렸다가는 기껏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다시 깨어나 1970년대식의 악성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공포가 연준 위원들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롬 파월은 역사책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실패하고 조기에 샴페인을 터뜨린 무능한 의장으로 기록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시장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을 쳐도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를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3연속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버티기 싸움이다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강력한 경제 체력을 바탕으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가 태평양을 건너 우리에게 도착했을 때는 고금리 장기화라는 아주 차갑고 매서운 칼바람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부인 한국은행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하 소식은 통상적으로 한국 경제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세계 경제의 대장격인 미국이 긴축의 고삐를 풀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도 숨통이 트이고 금리를 따라 내리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 과거의 일반적인 공식이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 영끌족, 그리고 한계 상황에 내몰린 기업들은 이번 미국의 결정을 보며 이제 우리도 1월에는 금리가 내려가겠구나. 이 지긋지긋한 이자 고통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과거의 공식이 처참하게 깨져버린 냉혹한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의 현장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집무실에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과 고뇌가 감돌고 있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즉 여력이 생겨야 합니다. 지난 5월 한미 금리 차가 역대 최대인 2.00%포인트까지 벌어졌을 때 우리는 자본 유출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다행히 미국의 이번 연속 인하로 그 격차는 1.25%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황은 분명히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입을 모아 내년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3번이나 내렸는데 우리는 왜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미국의 피벗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홀로 고립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딜레마, 바로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환율 방어, 집값 안정, 그리고 경기 부양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3가지 목표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역시 금리를 높여 돈줄을 죄어야 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내수 경기를 살리고 자영업자를 구하려면 금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이 3가지 목표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며 한국은행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린 형국입니다. 특히 이번 미국의 매파적 인하는 한국은행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던져주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앞으로는 천천히 내리겠다고 선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1월에 덜컥 금리를 내려버린다면 시장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국이 경기 침체를 못 이기고 원화 가치를 포기하는구나, 이제 한미 금리 차가 다시 벌어지겠구나 라고 해석할 공산이 큽니다. 이는 곧바로 환율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1470원대라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환율이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뚫고 올라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계속 동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한계 기업들의 연쇄 도산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가 현실로 닥쳐올 것입니다.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제2금융권이 흔들리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최근 공식 석상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매우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토로한 것은 결코 엄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청일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환부, 바로 환율 문제에 대해 메스를 대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는 그 숫자가 품고 있는 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77.1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공포감을 조성했을 때 기록했던 1484원 이후 약 7개월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 우리 국민들에게 환율 1400원이라는 숫자는 일종의 트라우마 버튼과도 같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레고랜드 사태와 긴축 발작.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경제 위기의 순간마다 환율은 1400원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 선을 넘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국가 경제에 큰일이 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과거의 위기 때와는 양상이 사뭇 다릅니다. 국가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은행이 망한 것도 아닌데 환율은 마치 고장난 엘리베이터처럼 1400원대라는 높은 층수에 멈춰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교과서대로라면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달러의 힘이 빠지고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외환시장에서는 교과서가 통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김종화 위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70%는 금리 차이가 아니라 수급 요인, 즉 달러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변해버렸음을 시사합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이 불안해서 돈을 빼나가는 셀코리아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바로 우리 내부의 주체들, 한국 사람과 한국 기업이 스스로 달러를 사서 밖으로 나가는 바이 아메리카가 환율 상승의 주범이 된 것입니다.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한국 주식시장의 박스권 행보와 낮은 주주 환원율을 참아주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어디든 투자할 수 있는 시대에 수익률이 높고 기업 가치가 꾸준히 성장하는 미국 증시로 자산을 대거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불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국민연금은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명분하에 매달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여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를 두고 젊은 분들이 쿨하다면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 환율 변동 위험 관리가 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만의 유니크한 상황이다 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젊은 층의 유행이나 쿨함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국내 자산 시장의 매력도가 낮아지면서 발생한 필연적인 자본 탈출 현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무역 수지로 열심히 달러를 벌어오면 뭐 합니까? 그보다 더 많은 달러가 금융 투자라는 명목으로 밑 빠진 독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조절한다고 해서 환율이 잡히지 않는 정책의 무력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 1470원 시대가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되어버린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우리가 수입해 쓰는 원유, 천연가스, 밀가루, 커피 원두의 가격이 모두 오릅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립니다. 결국 제롬 파월이 워싱턴에서 금리 망치를 두드리고 서학 개미들이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사는 동안 서울의 직장인은 점심값 인상에 한숨 쉬어야 하고 주부들은 장바구니 물가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나비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70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이처럼 복잡하고도 서글픈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외부의 적과 싸우기도 벅찬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등 뒤를 노리는 더 무섭고 치명적인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영원한 뇌관이자 모든 정책을 빨아들여 무력화시키는 블랙홀,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사실 한국은행이 미국을 따라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가을부터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고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통해 필사적으로 집값 잡기에 나섰습니다. 언론에서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었다며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헤드라인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와 한국은행 내부에서 바라보는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씨는 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의 금융시장 동향 브리핑 내용을 뜯어보면 당국의 깊은 불신과 불안감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서울 거래량은 줄었지만 경기와 인천 지역은 감소하지 않았다. 핵심 지역인 강남 3구와 마용성의 가격 하락세는 매우 더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풍선 효과와 대기 수요가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믿어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대출이 막혀서 혹은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잠재적 매수자들입니다. 이들의 심리 기저에는 서울 불패, 부동산 불패라는 수십 년간 학습된 강력한 신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결국 집값은 우상향한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와 탐욕이 뒤엉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1월에 덜컥 금리 인하 버튼을 누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은 이를 이제 정부가 다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신호를 주는구나 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몇 년간 영끌 열풍이 가져온 폐해를 목격했습니다. 2030 세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고 그 빚으로 쌓아 올린 부동산 성은 지금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소비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빚을 갚느라 지갑을 닫으니 내수 경기가 살아날 리 만무합니다. 여기서 금리를 낮춰 부동산 거품을 다시 키운다면 그것은 경제를 살리는 부양책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소득까지 미리 당겨와서 허공에 태워버리는 자살골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것입니다. 환율을 방어하려고 금리를 올리자니 자영업자와 한계차주가 죽어나가고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자니 집값이 다시 폭발하는 악몽.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먹잇감을 기다리는 굶주린 맹수와도 같습니다. 결국 집값 문제는 단순히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통화정책의 주권을 뺏어간 족쇄이자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갉아먹는 암세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년에도 집값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훨씬 더 오랫동안 감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지 않는 한 고금리의 고통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투기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일해서 빚을 갚아나가는 대다수 건전한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거대한 사회적 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여 2026년이라는 미지의 시간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1월 15일, 한국은행은 을사년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엽니다. 우리의 예측은 비관적이지만 명확합니다. 결과는 기준금리 동결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미국이 3번이나 금리를 내렸음에도 우리는 현재 수준인 3.25%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470원의 환율 공포와 수도권 집값의 불씨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 금리 인하라는 봄바람을 맞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대출 이자, 안내 문자를 보며 한숨 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금융시장의 전문가들과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그 시점은 빨라야 내년 2분기, 즉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희망적인 관측일 뿐 상황은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경제적 변곡점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2026년 4월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새로운 총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통화정책의 색깔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실물 경제의 지표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라는 착시 현상에 가려져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 특히 내수와 밀접한 자영업, 건설업, 유통업은 이미 한겨울입니다. 문제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소위 기저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기저효과란 비교 대상인 전년도의 실적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조금만 좋아져도 지표상으로는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임을 말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의 부진 덕분에 올해 성장률이 그나마 괜찮아 보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이 효과는 사라집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이를 두고 아주 예리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성장률 상승은 대부분 기저효과 때문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가 약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적으로 확산할 것이다. 이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역설적이고 잔인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정말로 위험하다는 신호가 숫자로 확인되어야만 한국은행은 비로소 환율과 집값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 명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가 더 나빠져야만 금리가 내려가는 불황형 금리 인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소비가 꽁꽁 얼어붙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금리가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2026년 상반기는 우리에게 인내와 생존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나의 대출 이자가 곧바로 줄어들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는 접어야 합니다. 오히려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압력, 그리고 여전히 높은 이자 부담을 안고 이번 겨울을 그리고 내년 봄까지를 버텨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가 중앙은행이 나의 자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가 따로 노는 탈동조화의 시대에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빚을 내서 자산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벌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환율 변동성에 대비하며 부채를 줄여나가는 보수적인 생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미국의 3연속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아주 냉혹한 시험지였습니다. 너희는 환율을 방어할 능력이 있는가? 너희는 부동산 거품 없이 성장할 수 있는가? 세계시장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묻고 있습니다. 1월의 금리 동결은 아마도 그 대답을 준비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고육지책일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춥고 힘들지라도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고 체질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불안해하되 공포에 질리지는 말고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전해드린 이 심층 리포트가 다가오는 2026년이라는